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2월의 첫날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빠른 배송의 눈물이란 제목의 한겨레 남은주 기자의 칼럼을 보내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큰 미덕은 빠른 배송이다. 후발주자인 소셜 커머스들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앞다퉈서 번개 배송을 내세웠다. 당일 배송 경쟁으로 시작해서 요즘은 3시간 배송 경쟁까지 하며 초다툼이다. 온라인 서적 판매 업체들도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것과 비슷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오래다. 온라인 서점에 책을 주문하면 자정 직전 배달원이 책 한 권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풍경은 흔해졌다. 빠른 배송은 여러 해 전에 불붙었던 피자 배달 속도 경쟁과 구조도 놀랍도록 똑같다. 피자 회사들은 30분 배달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피자 가게가 벌금을 내며 가장 압박을 받는 사람은 배달원이기 때문에 배달원들은 목숨을 걸고 위험한 질주를 했다. 다른 유통질서에서 그렇듯 작은 업체가 가장 적은 이득을 보는 배달원 등이 좀 더 많은 책임을 진다. 30분 안에 따뜻한 피자를 받아든 고객들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이 피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묻지 않는다면 빠른 배송의 가불관계는 묻히기 쉽다. 속도를 앞세우다 보면 윤리나 환경 같은 다른 책임이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얼마 전 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 양초 6개를 시켰더니 축구공도 들어갈 것 같은 크기의 상자 6개가 번개처럼 배달됐다. 한 상자에 여러 물건을 차곡차곡 넣는 것보다는 상자 한 개에 물건 한 개씩 넣고 보내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적정 이윤을 가질 권리, 배달원이 정시 근무를 할 권리, 쓰레기를 최소화할 의무 등이 번개처럼 잊히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서 지난주 무산된 기업 활력 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의 처리 문제를 논의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원칙적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만 가능해지고 또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1년으로 짧아집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50개 주 중 첫 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주에서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비주류인 샌더스가 힐러리를 따라잡을지 관심입니다. He went to public schools, then college, where the work of his life began, fighting injustice and inequality, speaking truth to power. 샌더스는 공립학교에 이어 대학을 가서 불의와 불평등과 맞서 싸우고 권력에 대항해서 진실을 말하는 일생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샌더스 TV 광고였습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한미 고위급 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음 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마쿠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백악관의 NSC 채널이 가동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미립국 사건과 관련해 긴급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보안 실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하에 철저한 출입국 관리 및 보안 강화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테러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제보를 취재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이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시기에 맞춰서 미국으로 출장 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당시 아리랑TV는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방석호 사장의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느냐. 딸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아빠 출장 따라오는 껌딱지 민피의 딸, 이런 설명과 함께 방석호 사장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아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진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장 촬영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동행했던 직원들에 따르면 방석호 사장은 9월 24일부터 29일 5박 7일간 일정 중에 잠깐 만나서 식사를 한 것을 빼면은 취재진과는 별도로 움직이며,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루 렌트비만 $1,000에 달하는 고급 차량을 빌려서 호화 레스토랑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공금으로 돌아다닌 거죠. 아리랑TV가 작성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보면 방석호 사장은 9월 24일 도착 첫날 철갑상어 전문 요리점에서 한 끼 식사비로 $930, 즉 11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9월 27일에는 뉴욕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명품 아울렛 매장 우드베리에서 장시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출 결의서를 보면 철갑상어 요리점에서는 뉴욕 한국문화원장을, 우드베리 식당에서는 유엔 본부 서성민 과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하지만 두 사람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석호 사장과 그런 자리에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9월 28일 오준 주 유엔 대사와 만찬을 하고 62만 원을 썼다는 지출 결의서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친여당 인사인 방석호 씨 사장 되더니 따님 앞에서 위세를 떨치셨네요.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7개월 전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은 됐지만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진 유력 정치인들에게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4월에 공개한 성완종 전 회장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8명이 거명됐습니다. 친박 실세 정치인들, 이 살아있는 권력이란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요. 일부 인사의 경우는 녹음 파일에 금품 전달 시점, 장소, 액수 등이 언급됐지요. 성완종 전 회장의 품에서 나온 메모에는 8명에게 전달됐다는 금액까지 기재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그런데 지난해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딱 2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박은 아니었죠.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조사 없이 수사가 끝났고, 이병기 실장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유정복 시장과 서병수 시장은 서면 조사로, 홍문종 의원은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만 전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완구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녹음 파일과 메모가 증거 능력을 갖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녹음 파일과 메모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녹음 파일과 메모를 통한 성완종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높게 본 것입니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똑같은 녹음 파일에서 언급된 다른 정치인들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면죄부를 준 검찰의 결정.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저녁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내 초재선 의원 50여 명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대부분 친김무성 또는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규모 비공식 회동을 한 것도 이례적인데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이런 말은 했지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야 박근혜 정부 개혁이 성공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와 발언을 했지만 참석자들은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또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총선에서 열심히 뛰어서 국민의 신망을 받고 반드시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도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이요. 그 뒤 의원들은 서로의 지역구를 불러주며 파이팅을 외쳤고 박수가 쏟아지는 등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상향식 공천을 밀어붙이면 말이죠.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다수인 비박계가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에게 유리한 상향식 공천을 끝까지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친박계는 전략공천 허용해야 한다. 인재 영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무성 대표가 밀어붙이는 상향식 공천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김무성 대표 주재의 모임 소식이 알려지니까 친박계는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윤상현, 조원진,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은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당대표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시기에 자중자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태흠 의원은 대표가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공천 대상자를 줄세우고 특정 의원을 선별해서 불러가지고 살아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어제 자기들도 새 결집을 했지요. 친박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저희 대구 경북 의원들 뭐 했냐 이거요? 에? 말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도와주기는 그냥 뒷다리를 걸거나 뒤에서 비아냥거리거나 그거 말고 한 일이 어딨냐 이거요. 다 법인시에 올리면 안 된다고 다 하는데 제가 몰리나 정신없는 복지는 허구닥하고 뒷다리 잡았잖아요. 발목이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발목이 부러질 정도라 지금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신실한 사람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민 여러분, 제 앞으로 좀 더 잘할 테니까 한 번 더 뽑아달라 하든지 나는 고맙겠습니다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3년 전보다 박근혜 목소리가 외침이 좀 적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오늘 창간 27주년을 맞은 세계일보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발언 이후
거세진 TK 현역 의원 물갈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TK의 비박계, 유승민계가 강세지요. 이 의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 친박 쪽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응답자의 54.8%가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TK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론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공감한다는 의견은 35.1%에 그쳤습니다. 여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TK에서도 비공감 의견이 공감 의견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비공감은 44.1, 공감은 41.3 이렇게 분포됐다는 것이죠. 자, TK에 출마한 전직 청와대 참모와 고위 공직자들이 진박 후보를 자처하면서 박근혜 마케팅에 열을 올리다가 역풍을 맞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 무능 심판론에 동의한다는 의견 30.8, 여당이 주장하는 야당 심판론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21.3. 예. 정권 심판론에 좀 더 비중이 실리는 듯 하는데 두 주장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3%에 달했습니다.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56.5%가 공감을 표시했고 31.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7.8%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주장에 공감했고 36.3%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감 여론이 비공감보다 21.5%포인트나 높았던 것이죠. 졸속, 밀실, 굴욕 협상 논란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다시 최경환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또 그 정치적 어떤 공격의 빌미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할머니들은 이번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 보고 해결로 좀 지어주라 말은 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진행해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출연하겠다고 한 10억엔도 받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그 돈 안 받아요. 소녀상을 철거하게 되면 그 돈도 준다. 그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사죄입니까? 수요 집회가 끝난 직후에 보수단체 회원 150여 명이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자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한일 협상과 유엔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본의 대처. 이른바 불가역, 즉 되돌리지 않는다는 조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했다고 했지만 정말 그런가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뭐라 해도 또다시 이 문제로 한국이 시비 걸지 못한다는 입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 집권자민당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군 위안부 소녀상의 조기 철거를 강하게 촉구하라고 자국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럴 수가 이러면서 여전히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정당 차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일본 정치권에서 위안부는 직업적인 매춘부였다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직업으로서 매춘부였다. 희생자인 척하는 선정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아베 내각의 문부과학성 부장관을 지낸 육선의 중의원이 자민당 공식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일개 국회의원의 무지몽매한 망언에 대하여 일일이 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합의의 후속 조치가 착실히 이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급기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군과 정부 관계자가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자체 문서기록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한국정대협의 증언 분석을 다 뒤져봐도 강제 연행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협상을 마쳤으니 위안부와 관련해 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식 선포입니다. 결국 한국도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포장해 국제사회의 비판과 배상 책임을 비켜가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겁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일본의 허위 여론몰이 작업과 관련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승하겠다고 누차 공언한 고노 다마나 일본 정부의 책임, 그리고 내각 총리 대신 명의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작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점 정리. 일본의 입장은 불가역적.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같은 날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전화회동을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대승적. 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번 합의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 서둘러 합의를 파기하시지요. 행동 좀 취하세요.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해놓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 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4년 11월 22일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이사장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자리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던 만큼 감사 무마를 의논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경향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권태형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만 감봉 2개월 중징계를 받는 선에서 종료됐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만남을 사실상 인정한 것, 이것은 새로운 사실인데요. 감사 무마 의혹은 그래서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감사 대응 논의가 없었다는 최경환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등 최경환 의원실 인턴 채용 비리와 관련된 수사는 최경환을 위한 수사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2013년 8월 1일 최경환 의원과 박철규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독대했다는 증언이 검찰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월 31일 최종 면접 후에 탈락이 확정됐던 황모 씨,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밀어줬던 그 황모 씨는 8월 1일 회동 이후 합격자로 바뀌었습니다. 박철규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원내대표실에서 최경환 의원과 독대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철규 전 이사장의 관용차가 당일에 국회에 출입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재직했던 권태형 전 실장,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취업 청탁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권태형 실장은 최경환 전 부총리 쪽의 청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최경환 전 부총리를 무혐의 처분했고요. 권태형 전 실장과 박철규 전 이사장만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권태형 전 실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요,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20일에 한겨레 기자와 만나서 2013년 7월 30일 당시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정우택 의원이라고 선배의 부탁인데 이건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이다 라면서 취업 청탁 사실을 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권태형 전 실장은 자신의 업무일지에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에 보여준 업무일지에는 진짜 7.30, 즉 7월 30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지원자 이름, 정우택 의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바로 옆에 이사장 선배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지원자 어떻게 됐느냐? 중소기업진흥공단 최종 합격했다고 합니다. 정우택 의원 뭐라고 했을까요? 박철규 전 이사장을 알긴 하지만 내 기억에는 그런 청탁을 한 적이 없다. 지원자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박철규 전 이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박철규 이사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기사는 청춘을 아프게 한 죄, 오늘부터 엄벌, 이런 제목의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최경환, 정우택 두 사람도 청춘을 아프게 한 죄가 있죠? 기사 보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취업난에 편승해서 청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엄격하게 적용돼서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려고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수련생을 사실상 근로자처럼 부리고서는 월급을 훨씬 적게 주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경험 수련생인 인턴은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턴 등이 사업장에서 교육, 훈련을 받았더라도 교육 프로그램 없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특정 시기 또는 상시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수련생을 활용하거나 교육 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해서 처음부터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채용한 것이 의심된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스키장에서 성수기인 겨울철에만 인턴을 사용하고 호텔 연회장에 예약 급증을 이유로 해서 사전 동의 없이 연장 근무를 시키고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 회계, 법률, 노무사무소에서 소속 근로자의 야근을 줄이려고 인턴을 쓸 때 이때 문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시키려면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싼 맛이라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마구 갖다 쓰면은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여유진 정혜식 박사팀이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2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많은 신문이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력, 직업, 계층에 따른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면서 산업화 세대보다 민주화 세대를 거쳐서 최근에 정보화 세대로 들어서면서 이런 계층의 세습과 고착화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어려운 말이 많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금수저, 흑수저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주는 연구 결과라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학력도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본인의 학력도 중졸 이하인 비율이 16.4%에 이르렀고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상이면서 본인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인 경우 자녀도 대학 이상의 고학력인 비율이 최근 세대로 넘어올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학력과 함께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본인의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자식을 좋은 자리에 갖다 심는 이런 부당한 특혜 채용 이런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연구팀은 이런 계층 고착화와 낮은 사회 이동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나지 못하는 사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정말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기 정말 힘듭니다.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금형, 용접과 같은 뿌리 산업 업종의 대기업 파견을 금지하고 사내 하청도 제한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파견 근로자 보호법을 이렇게 뜯어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파견 근로자 보호법, 야당과 노동계는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면서 반발했죠. 이런 반발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뿌리산업, 용접, 소성가공,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와 같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지요. 정부와 여당이 낸 파견법에는 뿌리산업에는 파견을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자 야당과 노동계는 그렇다면 모든 분야에 불법 파견이 합법 파견이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간제법 철회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보호 방안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 흡수해서 파견법으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일용직이 파견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되고 기업에 파견돼서 일하게 됩니다. 파견이 끝나면 휴업수당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숙련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상용형 파견제입니다. 경영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구상에 무슨 꼼수가 숨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경북 김천, 경북 문경, 경북 영주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과 관련해서 읍면동사무소는 물론이고 통반장까지 동원해서 시민들의 집을 방문해 서명을 받는 관권 서명에 직접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섰겠는가 라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뒤 재계에서 강제 서명 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행정기관을 동원한 관권 서명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파문이 예상됩니다. 김천시 등이 이런 관권 서명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활성화 법안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서명운동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도 예상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대강 반대 플래카드를 걸어도 선거운동이라고 여겼던 정부 아닙니까?
최악의 폭설과 한파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면서 내국인, 외국인을 포함해서 약 8만 명이 지난달 23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에서 발이 묶이는 악몽을 체험했지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예 제주도를 육지와 연결하자는 제안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중앙일보가 관련한 내용 기사로 실었는데요. 호남선 KTX 종착역인 목포에서 제주까지 167km 구간을 터널과 다리로 연결해서 고속철도를 놓자는 구상입니다. 특히 보길도와 제주도 사이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한 유로터널, 여기가 35.4km거든요. 이 35.4km에 거의 2배에 이르는 긴 세계 최장의 해저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보길도와 제주도 사이가 73km 정도 되네요,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구간에 시속 300km의 KTX가 달리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반이면 주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주 해저 터널을 둘러싼 논의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2011년 여론조사 때는 도민 70.2%가 해저 터널 건설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주 공항 고립 사태를 계기로 잠잠하던 해저 터널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제주 고립 사태로 인해서 고속철도 개통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는 취지를 담은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급선무라면서 일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해저 터널이 뚫릴 경우 제주도가 섬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된다, 이런 이유로 반대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악의 제주 고립 사태의 영향 때문인지 최근 제주도민과 제주를 오가는 외지인들 사이에는 해저 터널 건설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제주 여행 가이드면서 제주 관광대 관광경영과 강사 신분으로 2007년에 한겨레에 기고한 윤영국 씨의 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주의 가치는 섬이라는 데 있다. 중앙 문화에 대한 객체로서의 보수성이라거나 타 지역에 비해서 짙게 남아있는 지역성과 함께 환경적으로 청정성이 제주도의 주요한 자산이다. 여기에 접근 방법의 차별성 또한 제주를 제주이게 하는 결정적 요소다. 즉 섬으로서의 제주는 배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 제맛인 것이다. 제주 노선 때문에 겨우 유지되는 국내선 항공이나 연안 여객선 시장이 위축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현재도 연간 가동률 30%에 불과한 렌터카 시장은 괴멸할 것이다. 다만 땅값은 올라갈 것이요. 단군 이래 최대 공사가 될 터널 공사로 일부 대기업 토목꾼들은 좋아라 할 것이다. 자가용이 보편화되면서 관광지 경주의 매력은 오히려 쇠퇴했다고 한다. 설악동 관광단지도 폐허화된 지 오래다. 이 모두가 제 집 마당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제주 관광 요소를 황폐화한다면 해양 관광 클러스터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지식 라디오는요. 방송 선생님들과 지식으로 호흡하고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습관처럼 켜놓아 보세요. 나도 모르게 교양과 지성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식 충전소 지식 라디오는 팟빵 앱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오늘의 날씨. 오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는 아침에, 호남 지방은 오늘 밤부터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0도, 대구 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 잭슨 스쿨 한국학 석좌 교수의 한국 보수는 변하고 있는가라는 한겨레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 지지층은 상부 부유층으로 대변되는 경제 보수주의와 종교, 낙태, 동성애 문제에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회적 보수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심화된 세계화 속에서 사회적 보수 세력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대부분 대학 중퇴 이상의 교육을 받고 기술 수준이 낮은 이 계층은 세계화로 이득을 본 상부 부유층과 정반대로 이민자 증가를 반대하며 중산층의 지위 상실에 불안해한다. 부자에 대한 증세를 막자, 또 이민자를 막자, 이런 입장인 트럼프는 이들에게 새로운 우상이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를 부르짖는 미국 사회조차 지속되는 세계화 속에서 공화당의 새로운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는 어떠한가? 한국 보수 세력은 지역 보수, 북한 보수, 국가주의 보수, 시장주의 보수, 감성적 보수 등 여러 그룹이 중심 없이 각생하고 있다. 지역 보수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북한 보수는 북한을 공산 세력, 침략 세력, 불신 세력으로 보는 그룹이다. 국가주의는 개발 독재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향수를 느끼면서 국가의 경제 사회 개입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시장주의자들은 국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며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의 존중을 중시한다. 감성적 보수는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수 정권에 대한 적극적 지지보다 소위 진보 세력에 대한 본능적 혐오를 가지고 있다. 한국 보수는 이와 같이 미국 보수보다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세계화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어왔을까? 북한 보수주의는 세계화 속에서 점증하는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는 묻지마 보수의 전형으로 남아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행태로 이들의 생각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 시장주의자는 비교적 이 변화에 잘 적응해온 그룹으로서 현상 유지에 큰 불만이 없을 것이다. 지역 보수주의는 냉엄하게 몰려오는 세계화의 경제적 충격 속에 어느 정도 균열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감성적 보수주의의 범주 속에는 중산층과 중상층 계층이 대부분으로 각 소그룹에 소속된 개인과 가족들의 경험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보수적 경향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위 진보 세력들의 정책과 성향에 따른 큰 변화를 받을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 보수는 다양한 구성 속에 같은 정치적 지향의 근거를 공유하고 있지 않고 정권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 보수 정권의 유지 기반은 갑자기 전체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 바로 이 다양성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가운데 세계화의 심각한 영향은 이제 그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네, 세계화의 여파에 따라서는 지금 콘크리트로 결집되어 있는 보수가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진단하는 칼럼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